1944년 12월 16일 새벽, 벨기에와 독일 국경을 가르는 아르덴 숲은 얼어붙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5시 30분, 대지를 흔드는 포성이 정적을 갈랐다. 수백 문의 독일포가 동시에 불을 뿜었고 그날부터 6주 동안 이어질 벌지 전투가 시작되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들판 위에 섭씨 영하 20도의 혹한. 미국 병사들의 군함이창은 얼어붙은 진흙 위에서 삐걱거렸고 손끝은 감각을 잃어갔다. 그들 대부분은 몇 달째 계속된 전투 끝에 지쳐 있었다. 아르덴은 비교적 조용한 전선으로 여겨졌고 병사들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새벽, 그 평온은 산산이 깨졌다. 독일군의 작전명은 라인강의 경계, 왁트엠 라인, 히틀러의 마지막 반격이었다. 20만 명 이상의 병력, 1000대가 넘는 전차, 그리고 수천 문이포가 동원된 대규모 공세. 목표는 단 하나, 연합군을 갈라놓고 안트베르펜 항구를 되찾아 서부 전선을 붕괴시키는 것. 시작하기 전에 꼭 좋아요와 채널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정보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독일 장교들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들에게 미국 병사란 전쟁보다 물질에 의존하는 약한 자들이었다. 기계에 둘러싸인 도시의 시민, 돈으로 무장한 민간인일 뿐 용기나 근성은 독일 전사에게만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아메리카의 시민병은 차가운 바람 한 줄기에도 무너질 것이라 자신했다. 하지만 몇 시간 만에 그 믿음은 완전히 무너졌다. 여러 전선에서 독일군은 예상치 못한 저항을 받았다. 미군의 병력은 적었고 포병 지원도 제한적이었지만 그들이 쏟아내는 탄환의 양은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았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독일군 포로의 전투 보고서에 적힌 한 문장이다. 볼트를 조작하는 동작이 보이지 않는다. 총성이 끊이지 않는다. 마치 모든 병사가 기관총을 들고 있는 것 같다. 엘젠본 능선, 엘선보언 리지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극명했다. 99보병 사단의 미군들이 12SS 판저 사단의 공격을 맞아 포위되었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았다. 독일군은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전진할 수 없었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미국의 탄환이 빗발쳤다. 그들의 사상자는 계획된 수치의 3배를 넘었다. 이때까지도 독일군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기술이 더 정밀하다고 믿었다. 마우저 카어 98K, 1898년에 설계된 이 볼트 액션 소총은 여전히 독일 병사의 표준 장비였다. 정확하고 단단하며 전통적인 독일식 무기였다. 하지만 그것은 1차 대전의 유물이었다. 한 발을 쏘고 볼트를 들어올리고 뒤로 당기고 다시 밀고 내려 잠가야 했다. 숙련된 사수라도 1분에 겨우 15발 정도가 한계였다. 반면 눈 덮인 참호에서 미국 병사들이 들고 있던 것은 완전히 다른 세기의 무기였다. 그것이 바로 M1 게런드 반자동 소총이었다. 한번 장전하면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자동으로 탄피를 배출하고 새로운 탄환이 장전되었다. 8발을 모두 쏜 후 금속 클립이 핑 소리를 내며 튀어오르고 단 3초 만에 새 클립을 꽂아 다시 사격을 이어갔다. 손이 얼어붙은 병사라도 볼트를 조작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방아쇠만 당기면 됐다. 총기 하나의 차이가 전투 전체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독일군의 분대는 MG-42 기관총 한정에 의존했지만 미국 분대는 11정의 반자동 소총이 동시에 불을 뿜었다. 즉, 미국의 한 소대는 독일의 2배, 3배에 달하는 화력을 내뿜을 수 있었다. 이 단순한 수학이 그날의 전장을 지배했다. 엘젠본 능선의 전투 후 독일군 장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들은 미군은 기관총 없이도 지속적인 제압 사격을 가할 수 있다라고 기록했다. 또 다른 포로 신문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들의 소총은 우리의 전술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매 순간 총알이 날아와 움직일 수가 없다. 겨울의 한복판, 나무조차 부서지던 그날, M1 게런드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 산업력의 결정체였고 노동자와 기술자,
남녀노소의 손끝에서 태어난 민주주의의 산물이었다.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던 규모의 정확도와 일관성을 가진 무기. 독일군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들이 맞서 싸우고 있는 상대는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거대한 공장, 민주주의의 병기창, 아어서넬 오브 디마크러시이었다. 총성이 잠시 멎은 후 엘젠본의 미군 중 한 병사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린 그냥 계속 쏘고 또 쐈어. 8발을 쏘고 다시 장전하고 또 8발. 그들이 고개를 들 때마다 또 하나의 총성이 울렸지. 그때의 독일군은 단지 탄환에 맞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믿음, 교만, 군사적 자부심이 총알에 관통당했다. 기계에 의존하는 약한 자들이라 비웃던 미국 병사들이 얼어붙은 산악 지형에서 전투 경험이 풍부한 독일 정예부대를 압도하고 있었다. 전선의 눈보라 속에서 독일 지휘관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려 했었다. 보고서는 반복됐다. 미군 보병은 자동화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들의 화력은 기관총 진지와 동등하다. 볼트 조작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답은 단순했다.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단순한 소총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방정식을 바꾼 무기였다. 전통, 기술, 전사 정신보다 강력한 무기, 산업력과 혁신, 그리고 평범한 병사들의 손끝에서 태어난 불꽃. 그날 이후 전쟁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속으로 물었다. 도대체 그 소총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 어떻게 단 한 자루의 무기가 세계 최강의 군대를 멈춰 세웠던 걸까? 1939년 독일은 두 번째로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유럽 전역이 불길에 휩싸였고 독일군은 전차와 항공기로 세계를 압도했다. 하지만 그들이 손에 쥐고 있던 소총은 1차 세계대전의 그림자였다. 그 이름은 카라비너 98K, 캐러비너 98K. 독일 병사의 상징, 그리고 한 세대를 지배한 무기였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다. 견고하고 정밀하고 치명적인 한 발을 쏠 수 있는 소총. 하지만 그 강점은 동시에 약점이기도 했다. 이 무기는 정확성을 위해 만들어졌지 속도를 위해 만들어진 무기가 아니었다. 카라 98K는 1898년 마우저 회사가 만든 볼트 액션 시스템에서 비롯되었다. 한 발을 쏠 때마다 사수는 오른손으로 볼트를 들어 올리고 뒤로 당겼다가 다시 앞으로 밀고 아래로 눌러 잠가야 했다. 2단 한 번의 사격을 위해 4가지 동작이 필요했다. 전쟁터의 혼란 속에서 이 몇 초는 영원처럼 길었다. 적이 두세 발을 쏠 동안 독일 병사는 여전히 첫 번째 탄피를 빼내고 있을 수도 있었다. 볼트 액션은 1914년에는 훌륭했다. 1차 대전의 참호전에서 병사들은 조준 사격과 장거리 교전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1940년대의 전쟁은 달랐다. 움직임이 빠르고 시야가 좁고 도시와 숲속에서 벌어지는 근접전이 대부분이었다. 속도가 생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이 99조를 버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그들은 여전히 기술과 규율, 정밀함이 전쟁을 지배한다고 믿었다. 한 발 한 발을 정확히 쏴라. 그것이 독일식 군사 철학이었다. 독일군의 분대 구조는 이 철학을 그대로 반영했다. 중심에는 MG42 기관총이 있었다. 초당 20발, 분당 1200발을 쏘아내는 소리만으로도 공포를 주는 히틀러의 전기톱,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은 모두 기관총을 지원하기 위한 존재였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다. 탄약을 운반하고 기관총을 보호하며 필요할 때만 카라 98K로 조준 사격을 하는 것, 즉 독일군은 분대 전체의 화력을 한 지점에 집중시켜 전투를 지배하려 했다. 이 전술은 1939년 폴란드와 1940년 프랑스에서는 효과적이었다. 적의 방어선을 단숨에 무너뜨릴 만큼 강력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전장이 넓어질수록 그 구조는 약점을 드러냈다. MG42가 고장나면 분대 전체가 무력해졌고 보병 한 명 한 명의 화력은 너무 약했다. 그들은 기계가 멈추면 전투도 멈춘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반면 미군은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병사가 화력의 중심이라고 믿었다. 기관총 한정이 아닌 병사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전장을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었다. 이 철학의 핵심이 바로 M1 게런드였다. M1 게런드는 반자동이었다. 한 번 장전하면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자동으로 다음 탄이 장전된다. 즉 1분에 40발 이상의 조준 사격이 가능했다. 카라 98K의 3배 속도였다. 전투에서 이 차이는 생존 그 자체였다. 하지만 독일군은 이런 변화를 늦게 받아들였다. 그들도 반자동 소총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산업 현실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들의 해답은 G43이었다. 그어 43. 독일의 야심찬 반자동 소총. 1943년에 등장한 이 무기는 게런드의 원리를 일부 차용했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생산은 느렸고 조립에는 숙련된 장인의 손이 필요했다. 부품이 표준화되지 않아 한 부대의 총이 다른 부대의 총과 호환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전선의 혹한 속에서 고장이 나면 쓸모없는 쇳덩이가 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독일의 전쟁 산업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연합군의 폭격으로 공장은 끊임없이 파괴되었고 부품은 부족했으며 숙련된 노동자는 징집되어 전선으로 보내졌다. 결국 G43은 전체 전쟁 기간 동안 약 4만 정 남짓밖에 생산되지 못했다. 반면 미국의 M1 게런드는 540만 정이 넘게 만들어졌다.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숫자였다. 전쟁 후반부에 독일군 장교들은 절망적으로 이 차이를 깨달았다. 한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미국 보병분대의 화력은 우리의 기관총 진지와 같다. 그 말은 단순한 탄환의 수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를 의미했다. 독일은 정확성을 믿었고 미국은 양과 속도를 믿었다. 결과적으로 총 한 자루당 철학의 무게가 전쟁의 무게를 바꿔놓았다. 카라 98K는 여전히 아름답고 정교한 무기였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시대에 뒤처진 상징이었다. 그 완벽한 기계적 감각, 반듯한 금속음, 섬세한 장전 손맛은 전장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 볼트를 조작하는 그 몇 초 동안 적은 이미 3발을 더 쏘고 있었다. 전선의 병사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체감했다. 우리가 쏘는 동안 그들은 계속 쏜다. 포로로 잡힌 한 독일 보병의 말이었다. 총을 한 발 쏠 때마다 우리는 뒤처진다. 그들에게 카라 98K는 더 이상 자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에 묶인 족쇄였다. 수많은 병사들이 이 느린 리듬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전쟁은 진화했다. 기계화, 공중전, 자동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그런데 독일은 여전히 과거의 유산에 기대고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의 전쟁에 옛날 시대의 무기로 나섰다. 결국 전쟁은 기술이 아니라 적응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독일은 그 싸움에서 가장 먼저 뒤처졌다. 그날 이후로 역사는 냉정하게 기록했다. 독일은 현대전의 시대에 1차 세계대전의 무기를 들고 나왔다. 전쟁은 전장에서 시작되지만 승리는 공장에서 만들어진다. 1940년대 초 유럽 대부분은 이미 전쟁에 휩싸여 있었다. 독일은 기계화된 부대와 정밀한 전술로 유럽 대륙을 빠르게 장악했다. 하지만 대서양 건너편 미국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총을 쏘기 전에 총을 만들 준비부터 시작했다. 스프링필드 병기창, 스프링필드 아머리.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이 구경 공장은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전혀 다른 규모로 변신하게 된다.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다. 민주주의 국가의 생산력과 조직력을 상징하는 장소였다. 불과 몇 년 사이 스프링필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총 생산 기지로 거듭났고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의 흐름 자체였다. M1 게런드의 탄생지는 바로 이곳이었다. 존 게런드라는 캐나다계 미국인이 설계한 이 반자동 소총은 처음부터 대량 생산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쟁 이전에 총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하지만 자동화된 조립 라인, 반복 가능한 공정, 표준화된 부품 덕분에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소총을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 1943년 기준으로 스프링필드 병기창의 전체 직원 중 별표 43% 별표가 여성이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기계를 다루고 조립하고 검사하며 독일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든 무기보다 더 정확한 소총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몇 주의 훈련만으로 생산에 투입되었고 복잡한 공정은 이미 기계가 대신하고 있었다. 비용과 속도. 1940년 M1 게런드 한정을 만들기 위해선 117시간의 노동이 필요했다. 하지만 기술이 축적되고 공정이 최적화되면서 1945년에는 31시간 만에 하나의 완성품이 생산됐다. 같은 기간 동안 단가도 83달러에서 31달러로 줄어들었다. 정확한 기록에 따르면 스프링필드는 1944년 1월 한 달 동안만 12만 2001정을 생산했다. 하루 평균 3,936정, 매시간 164정,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조립 라인이 만들어낸 숫자다. 하지만 스프링필드는 혼자가 아니었다. 별표 인체스터 리피팅 아엄즈 컴퍼니, 별표는 M1 게런드의 초기 대량 생산을 함께한 민간 기업이다. 이들은 총 51만 3,880정의 M1을 생산해냈다. 이 기업은 원래 사냥용 라이플로 유명했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공장을 완전히 전환해 전쟁에 동참했다. 별표 인터내셔널 하베스터, 인터내셔널 하어비스터, 별표는 원래 농기계 제조사였다. 트랙터를 만들던 이 기업은 전쟁 중 33만 7,623정의 M1을 생산하며 병기 기업으로 변신했다. 별표 해링턴 앤드 리처드슨, 별표는 전후에도 생산을 이어가며 42만 8,600정을 더 생산했다. 이렇게 4개의 기업이 완전히 동일한 설계, 동일한 부품 호환성으로 M1 게런드를 생산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각기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진 부품을 섞어 조립해도 정확하게 작동했다. 그만큼 공정이 정밀했고 생산 기준이 통일되어 있었다. 이와 달리 독일의 생산 시스템은 불안정하고 분산되어 있었다. 그들의 무기 생산은 여전히 장인 정신에 기대고 있었고 부품은 공장에서 공장으로 수작업으로 이동해야 했으며 조립도 수동이었다. 게다가 연합군의 전략 폭격은 독일 무기 생산을 지속적으로 마비시켰다. 드레스덴, 함부르크, 에센 같은 산업 중심지는 반복적인 공습으로 기반 시설이 붕괴되었고 공장을 이전하거나 지하로 옮겨야 했다. 이는 생산 지연과 품질 저하를 불러왔다. 특히 G43 반자동 소총은 생산과 조립 모두에서 문제가 많았다. 수치상 독일은 전쟁 전체를 통해 G43을 불과 42,713정밖에 만들지 못했다. 스프링필드가 한 달에 만든 숫자보다도 적었다. 미국의 또 하나의 장점은 지리적 안전성이었다. 미 본토는 전쟁 내내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았고 그 결과 공장들은 24시간 가동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생산은 단지 무기를 만들어내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에 맞는 탄약, 부품, 훈련 키트, 유지 보수 키트, 운송수단까지 모두 하나의 유기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미국식 전쟁 수행 방식이었다. 하나의 부품이 부족해도 전체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수많은 기업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의 무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민간과 군수, 산업과 행정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 이 덕분에 M1 게런드는 단 한 번도 공급 부족 문제를 겪지 않았다. 전선 어디서든 탄약을 보급받을 수 있었고 고장이 나면 부품을 갈아 끼우면 그만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위해 특별히 훈련된 총기 정비병도 배치되어 있었다. 이제 질문은 남는다. 이렇게 엄청난 수의 M1 게런드가 생산되었고 전 세계 전장으로 퍼져나갔다. 미국 병사들의 손에 쥐어졌고 그들의 생존과 전투를 책임졌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쓸모없는 무기라면 소용이 없었다. 그렇다면
M1 게런드는 실제 전투에서 과연 어떻게 작동했을까? 다음 장에서는 이 무기가 눈보라 속, 진흙 속, 총알이 빗발치는 참호 안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주었는지를 살펴본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단지 생산 이야기였다. 이제부터는 전장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전통적인 군사교리는 이렇게 말한다. 숙련된 병사 하나는 3명의 적을 상대할 수 있어야 한다. 나폴레옹 시절부터 내려온 이 수치는 단순하지만 강력했다. 그 병사가 위치를 잘 잡고 조준을 정확히 하며 침착하게 행동하면 적이 수적으로 우세하더라도 방어자가 유리하다는 개념이었다. 이 수치는 오랫동안 전술 계획의 기준이 되었고 독일군 또한 이 원칙을 철저히 따랐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후반부, 이 계산은 무너졌다. 그 계산에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었다. 모두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전제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미국 보병은 더 이상 같은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쥐고 있던 것은 M1 게런드였다. 전통적인 볼트 액션 소총, 예를 들어 카어 98K는 1분에 최대 15발의 조준 사격이 가능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숙련자의 기준이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10발 내외가 현실적인 수치였다. 반면 M1 게런드는 병사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트리거를 당기기만 하면 탄환이 자동으로 장전되었고 3초 이내에 재장전도 가능했다. 1분에 40발 이상의 조준 사격이 충분히 가능했다. 즉, 미국 병사 1명이 독일 병사 3명보다 더 많은 화력을 낼 수 있었다. 이 수치는 독일 전술 교리를 뿌리부터 흔들었다. 특히 미 육군은 이 성능을 전술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1943년부터 조지아주의 포트 베닝, 포어트 베닝 보병학교에서는 행군 사격, 마어칭 파이어이라는 새로운 전술 훈련이 도입되었다. 병사들은 일정 간격을 두고 전방으로 전진하면서 멈추지 않고 M1 게런드를 사격했다. 이 방식은 기존의 교리, 즉 엄폐 후 조준 사격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정확도는 약간 낮아질 수 있지만 지속적인 화력으로 적을 제압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데는 탁월했다. 훈련 영상 속 병사들은 말 그대로 총을 들고 걸어가며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계속해서 방아쇠를 당겼다. 전진, 사격, 전진, 사격. 적은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당시 미 육군 매뉴얼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병분대의 모든 전술은 반자동 소총을 기반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총기가 바뀌자 전술도 바뀐 것이다. 이 변화는 전선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특히 숲이 빽빽하고 시야가 짧은 아르덴 지역, 100m 이내의 교전이 대부분이던 환경에서 미국 병사들은 움직이며 쏠 수 있었고 총알은 쉬지 않고 날아들었다. 그 효과는 단순히 전술적인 차원을 넘어서 독일 병사들의 심리를 무너뜨렸다. 1944년 말 미군 정보부는 벌지 전투 직후 수백 명의 독일군 포로를 신문했다. 그 가운데 상당수가 미군은 기관총처럼 쏜다고 진술했다. 볼트 조작이 보이지 않는다. 쉴 틈 없이 총알이 날아온다. 마치 전부 자동화기처럼 느껴졌다.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다. 미국 보병분대는 실제로 기관총 못지않은 화력을 내고 있었다. 엘젠본 능선에서 99보병사단은 3배가 넘는 독일군 병력에 포위되었음에도 지속적인 소총 사격만으로 방어선을 유지했다. 한 미군 병사는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다. 그들이 한 발 쏠 때 우리는 3발을 쐈다. 그들은 나올 수가 없었다. 그들이 숨을 들이쉴 때 우리는 다시 사격을 시작했다. 독일군 내부 문서에서도 이 차이는 명확히 드러났다. 12SS 판저사단의 작전 지침서에는 미군 진지를 공격할 시 자동화기 배치로 간주할 것, 볼트 조작 없음, 지속 사격 능력 보유, 기존의 엄폐 돌격 전술은 효과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는 독일군 일부 병사들이 M1 게런드를 전장에서 주워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건 명백한 군 규율 위반이었지만 그만큼 M1의 성능이 명확히 전달되었다는 뜻이었다.
심리적 위축은 전투력을 반으로 줄인다. 독일 병사들이 느낀 공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머리를 들기도 전에 또 다른 총알이 날아왔다. 일반 보병조차 기관총처럼 쏘아대는 미군을 보며 자신들이 더는 싸울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음을 실감했다. 전쟁은 총알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념, 체계, 교리 이 모든 것이 전장을 구성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3초마다 쏟아지는 총성 앞에서는 무력해진다. 독일군은 정밀함을 믿었고 미군은 속도와 양을 믿었다. 그리고 전장은 명확히 한쪽에 손을 들어주었다.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한 병사가 1분에 40발을 쏘고 상대는 1분에 12발밖에 못 쏜다면 전선 전체의 전술 계산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총기의 차이가 아니었다. 전쟁 철학의 차이였다. 독일은 그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대응할 시간은 남아있지 않았다. 교리는 무너졌고 수치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총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건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도 극한의 상황에서는 약점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그러면 M1 게런드는 혹한 속, 진흙 속, 전기가 끊긴 참호 안에서도 계속 작동했을까? 다음 장에서는 전쟁의 가장 잔혹한 조건 속에서 이 무기가 어떤 성능을 보였는지를 확인해본다. 소총 하나가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제2차 세계대전 후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했다. M1 게런드. 그 무기는 단지 잘 작동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잔혹한 조건에서도 병사들의 생명을 지켰다. 1944년 이탈리아 몬테 카시노. 절벽처럼 솟은 수도원 언덕을 둘러싼 전투는 진흙과 절망으로 뒤덮인 싸움이었다. 독일 낙하산 부대와 미군 제34, 36, 45 보병사단이 거친 지형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카시노의 전장은 전통적인 교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 가파른 언덕, 흙과 돌더미, 눈과 비 이런 환경에서는 사격 자세조차 유지하기 어려웠고 볼트 액션 소총은 진흙 속에서 쉽게 막혔다. 하지만 M1은 달랐다. 자동 장전 시스템은 병사가 진흙투성이 손으로도 쉽게 방아쇠만 당기면 다음 탄환이 들어갔다. 극한의 경사에서도 한 손으로도 사격이 가능했다. 병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카시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M1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노르망디. 1944년 6월 6일 디데이. 오마하 해변, 이지 레드 구역. 독일 제352 보병사단은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상륙하는 연합군을 기다렸다. 이날 미군이 상륙하자마자 독일군 장교들은 이상한 점을 보고했다. 병사들이 전진하면서도 총을 멈추지 않는다. 총알이 멈추지 않았고 소총 사격량이 기관총 진지보다 많았다는 기록이 독일 문서에 남아있다. 12SS 판처사단 작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미군의 소총 사격은 제압력이 지나치게 강하다. 탄창 교체 없이 연속 사격이 가능하며 매 진지마다 기관총 수준의 화력을 가진 것처럼 느껴진다. 이 진술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다. M1은 8발 클립을 단 3초 만에 교체할 수 있었고 냉각이 빨라 연속 사격에 적합했다. 그해 가을, 허트겐 숲, 허트긴 포리스트. 독일 국경에 가까운 이 숲은 짙은 안개, 높은 나무, 진흙으로 가득했다. 여기서 M1의 진가는 다시 드러났다. 볼트 액션 소총은 기온이 떨어지면 윤활유가 굳고 작동이 어려워졌지만 M1은 후방가스 작동 방식 덕분에 조작이 더 간단했고 장갑을 낀 채로도 사용이 가능했다. 많은 병사들이 이렇게 말했다. 장갑을 낀 채 볼트를 조작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M1은 그냥 방아쇠만 당기면 됐다. 장갑을 벗을 필요도 없었다. 겨울로 접어든 벌지 전투. 12월의 벨기에 엘젠본 능선. 영하 20도의 혹한 속, 병사들은 눈 속에서 싸웠다. 이 전투에서 미군은 수적으로 밀렸지만 포위당한 상태에서도 끝까지 진지를 지켰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속적인 화력이었다. 99보병사단의 한 하사관은 전투 후 이렇게 증언했다. 우리는 그저 계속 쐈다. 8발을 쏘고 다시 장전하고 또 8발. 그들, 독일군은 그런 벽을 뚫고 나올 수 없었다. 이 벽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탄환의 벽, 소리의 벽, 심리의 벽이었다. 재미있는 기록 하나. 전선에서 독일군 일부 병사들은 버려진 M1 게런드를 회수해 사용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은 그 무기의 성능을 인정했다. 실제로 미군 포로 신문 보고서에는 적병사가 M1을 들고 있었다는 증언이 여러 남아있다. 미군 병사들에게 있어 M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살아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자 싸울 수 있는 도구였다. 또한 M1은 혹한기 부상자 수를 줄이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육군 의무기록에 따르면 벌지 전투에서 미국 병사들의 동상 피해율은 독일군에 비해 낮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재장전과 사격에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짧았고 장갑을 벗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총알을 장전하려고 손을 꺼내는 순간 동상은 이미 시작된다. M1은 훈련 측면에서도 혁신적이었다. 볼트 액션 소총은 정확한 조작, 반복 연습, 감각 숙달이 필요했지만 M1은 단 몇 주 만에 기본 사격 능력을 익힐 수 있었다. 포트 베닝 보병학교의 보고서에 따르면 반자동 소총을 도입한 후 신병들의 사격 자격 획득률이 40% 이상 향상되었다. 훈련이 짧아졌다는 건 전투 투입까지의 시간이 줄어든다는 뜻이었다. 그만큼 더 많은 병사가 더 빠르게 더 강력한 화력으로 전장에 투입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M1 게런드는 병사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줬다. 나는 기관총이 없어도 싸울 수 있다. 나 혼자라도 적의 전진을 막을 수 있다. 그 믿음은 곧 생존이었다. 결국 이 소총은 전투 결과뿐 아니라 병사의 마음까지 바꿔놓은 무기였다. 단지 적을 쓰러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병사를 전사로 만드는 도구였다. M1은 병사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치명적인 전투원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도 전쟁 전체의 흐름을 바꾸려면 그 이상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다가선다. 이 소총은 단지 전투를 바꿨을까? 아니면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꿔버렸을까? 전쟁은 끝났다. 총성이 멈췄고 대륙은 폐허가 되었다. 하지만 M1 게런드의 이야기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이 소총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하나의 철학이었고 한 시대의 상징이었으며 그 이후 모든 보병 무기의 출발점이 되었다. 전쟁 후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M1 게런드가 만든 패러다임을 인정하게 된다. 독일은 스스로의 패배를 되돌아보며 반자동 소총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슈트엄지위어 44, 줄여서 STG-44, 세계 최초의 돌격 소총이다. 이 총은 게런드와 달리 짧은 탄을 사용해 반동을 줄였고 연속 사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그 철학은 곧바로 소련으로 넘어가 AK-47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한다. 그리고 미국 역시 게런드의 철학을 이어받아 M14, M16, 그리고 현재의 M4까지 이어진다. 현대전 세계 모든 군대가 사용하는 보병용 자동화기의 조상, 그 철학적 아버지가 바로 M1 게런드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 무기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만 남긴 것이 아니다.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다. 모든 병사에게 최고의 무기를, 엘리트나 특수부대가 아닌 전쟁터의 평범한 시민병사에게도 가장 강력하고 정밀한 무기를 제공한다는 개념. 이건 군사 전략이 아니라 국가 철학이었다. 당시 유럽 대부분의 군대는 정예부대와 일반 병사 사이에 장비의 차이를 뒀다. 독일은 G43을 일부 부대에만 배치했고 일본은 여전히 아리사카 볼트 액션을 사용했다. 하지만 미국은 달랐다. 농부든 공장 노동자든 대학생이든 징집되면 누구나 M1 게런드를 손에 쥐었다. 모두가 같은 무기, 같은 훈련, 같은 화력을 가졌다. 그 결과
전장에서 병사의 자존감은 높았고 분대 단위 전투 능력은 획기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효과를 넘어 국민 전체의 전쟁 참여 의식까지 변화시켰다. 이 철학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존 캐런드, 존 C. 게런드. 1919년부터 스프링필드 병기창에서 일한 그는 20년 넘는 시간 동안 소총 개발에 몰두했다. 그리고 결국 M1 게런드를 완성했지만 놀랍게도 그는 단 1센트의 로열티도 받지 않았다. 모든 특허는 미국 정부에 귀속되었고 그는 무기를 발명한 대가로 어떤 사적 이익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일했고 조용히 사라졌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은퇴했고 세상은 그를 점점 잊어갔다. 하지만 그가 만든 무기는 세계 곳곳의 박물관과 전쟁 기념관 그리고 참전 용사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가 세운 원칙, 단순함, 내구성, 대량 생산 가능성 이 세 가지는 오늘날까지도 군수산업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무기를 가장 잘 요약한 인물은 전설적인 장군 별표 조지 S. 패튼, 조어지 S. 패턴, 별표이었다. 그는 1945년 1월 미 육군 병기청장에게 편지를 써 이렇게 말했다. 내 생각에 M1 라이플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위대한 전투 도구다. 패튼은 알고 있었다. 전쟁은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병사들이 이기는 것이라는 진실을. 그 병사들이 충분한 화력과 무기를 가질 때 전투는 승리로 바뀐다. 그렇다면 왜 이 무기가 그토록 중요한 유산으로 남았을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이 소총은 전쟁의 본질을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총알을 많이 쏜다는 건 단순한 화력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전장의 속도를 바꾸고 적의 사고를 멈추게 하고 아군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힘이다. M1 게런드는 그것을 실현한 최초의 무기였다. 한국전쟁에서도 이 무기는 다시 증명되었다. 1950년 공산군의 인해전술 앞에서 M1은 유엔군 병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쏘고 다시 쏘고 움직이면서 쏘고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 전 세계 어디든 M1이 사용된 전투에서는 병사의 생존율이 높았고 적은 심리적 압박을 더 크게 느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기술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건 철학의 승리, 그리고 체제의 승리였다. 독일은 우월한 민족을 내세우며 전쟁을 시작했고 기술은 일부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미국은 달랐다. 모든 병사에게 최고의 기술을 제공했고 그 무기를 수백만 정 만들 수 있는 산업 역량을 갖췄다. 결국 전쟁은 이 두 체제의 충돌이었다. 그리고 그 충돌의 한복판에 M1 게런드가 있었다. 이 무기는 증명했다. 민주주의는 전쟁을 이길 수 있다. 그것도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싸게. 노동자와 시민이 만든 무기가 정의 전사를 이길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그 총성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만들었고, 함께 싸우고, 함께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